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밤하늘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든, 혹은 작은 방 안에 아늑하게 누워 있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제 막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함에 몸을 맡기고 있을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조용한 밤의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붉은 별, 화성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상상과 과학적 탐구가 교차하는 곳이며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행성에 첫 발을 내딛는다면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혈액은 끓고 몸은 순식간에 얼어붙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위험하고 낯선 곳이죠.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느껴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우리가 여행할 붉은 행성은 단순히 밤하늘의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꿈과 두려움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그 붉은색을 전쟁의 신 마르스의 피로 보았고, 이집트인들은 그를 하늘을 가로지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화성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의 베일은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고 로봇 탐사선이 그 표면에 착륙하면서 우리는 화성이 단순한 신화의 공간이 아니라 엄청난 지질학적 역사를 가진 차갑고 건조한 사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때 흐르던 강과 호수의 흔적을 보았고 거대한 화산과 깊은 협곡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흔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화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화성은 붉은 색을 띱니다. 이 색은 단순히 아름다운 색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성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철, 즉 우리가 흔히 녹이라고 부르는 물질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쇠붙이가 녹슬어 붉게 변하듯이 화성의 토양은 오랜 시간 동안 산소와 반응하여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붉은 먼지는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바람에 휩쓸려 행성 전체를 뒤덮기도 합니다. 화성이 붉게 빛나는 것은 어쩌면 그 행성이 겪은 역사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푸르고 생명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를 그곳이 이제는 붉은 녹으로 뒤덮인 황량한 세계가 된 것입니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이며 질량은 지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중력 또한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화성에 서 있다면 당신의 몸무게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이 점프할 수 있고 더 멀리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화성 표면을 가볍게 뛰어다니는 당신의 모습을. 하지만 이 낮은 중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지구의 생명체와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을까요? 그들의 몸은 더 가볍고 뼈는 더 약했을까요? 아니면 낮은 중력이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힘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화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계절의 변화를 겪습니다.
화성의 자전축이 지구와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성의 한 해는 지구의 2배에 가까운 687일입니다. 따라서 화성의 계절은 지구보다 훨씬 더 길게 지속됩니다. 또한 화성의 궤도는 지구보다 더 길고 찌그러진 타원형이어서 태양과 가까울 때와 멀 때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화성은 우리와 닮은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을 가진 행성입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만 그 모습은 어딘가 뒤틀려 있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낯선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화성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기온은 영하 100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낮의 기온은 적도 지역에서 영상 2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일교차는 화성의 얇은 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대기가 마치 두꺼운 이불처럼 열을 가두어 밤에도 온도를 유지하는 반면 화성의 대기는 너무 얇아서 태양이 사라지면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 얇은 대기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화성의 대기는 왜 이렇게 얇아졌을까요? 한때는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대기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의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태양풍이 대기를 우주로 날려버렸다고 추측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얇은 종이를 휩쓸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인류가 지구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성의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굳이 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류의 본능적인 탐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종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붉은 별을 바라보던 고대인들과 똑같은 이유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보냈고 표면을 누비는 탐사 로봇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화성의 놀라운 풍경과 미세한 비밀들을 보내줍니다. 우리는 이 사진들을 보며 화성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성 지하에 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물이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품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그 행성의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행성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이 모든 궁금증은 마치 우리 삶의 미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 행성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먼 행성에 우리의 꿈을 투영하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붉은 먼지를 가로질러 나아가면서 마치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듯 화성의 거대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풍경들은 단순히 돌과 먼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시간의 무게가 새겨진 이야기들입니다. 이 낯선 세계는 거대한 상처와 장엄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한때 번성했던 고대 문명이 사라진 자리처럼 그곳에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쓸쓸함이 공존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산,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2.5배에 달하며 밑면의 지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깁니다. 이 거대한 화산은 마치 땅이 스스로를 들어 올린 것처럼 솟아 있습니다. 지구의 화산들이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생성되었다면 화성에는 그러한 운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용암이 오랫동안 분출하여 이처럼 거대한 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산은 한때 활발하게 활동하며 화성 표면을 뜨겁게 달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활동이 멈추고 거대한 침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올림푸스 몬스는 화성의 과거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고요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행성 표면을 길게 가로지르는 거대한 협곡, 메리노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길이가 하 1000km에 달하며 깊이는 7km가 넘습니다. 이는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메리노 계곡은 마치 화성이 거대한 칼에 베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한때는 물이 흘러 이 협곡을 깎아냈다고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지각이 팽창하고 갈라지면서 형성되었다는 이론이 더 유력합니다. 마치 건조한 흙바닥이 갈라지듯 화성의 표면이 거대한 균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협곡은 화성 내부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힘이 사라진 지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면 수많은 운석 충돌 자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운석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만큼 강력하지 않아서 많은 운석들이 그대로 지표면에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구들은 화성의 역사를 기록한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크고 오래된 충돌구들은 화성 초기에 일어난 거대한 충돌들을 말해주고 작고 새로운 충돌구들은 지금도 화성이 우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수많은 충돌구들은 화성의 표면을 마치 곰보 자국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자국들은 화성이 겪은 폭력적인 과거의 흔적이자 동시에 그 상처를 견뎌낸 인내의 증거입니다. 화성의 극지방에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이 극관들은 겨울에 커지고 여름에 작아지는 계절적 변화를 겪습니다. 이 얼음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드라이 아이스라고 불립니다. 이 드라이 아이스는 겨울에는 얼음으로 굳고 여름에는 다시 기체로 승화하면서 화성의 대기압을 미세하게 변화시킵니다. 이 현상은 화성의 기후가 여전히 활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의 탐사 결과는 이 얼음 밑에 물의 얼음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성의 지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물의 존재는 화성이 한때는 물로 가득한 푸른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화성의 풍경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이 행성이 한때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화산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기를 데웠을 것이고 물은 강과 호수를 이루며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황량하고 고요한 사막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행성을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를 살펴보면 지구와 같은 자기장이 없다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행성의 대기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화성은 이 방패가 없었기 때문에 태양풍이 대기 분자들을 끊임없이 우주로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얇은 옷을 찢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화성이 왜 자기장을 잃었는지,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과학자들의 연구 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단지 화성만의 비밀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행성 또한 언젠가는 비슷한 운명을 겪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화성처럼 고독하고 황량한 행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가 화성의 황량한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미학을 발견합니다. 파괴와 침묵이 만들어내는 장엄함입니다. 거대한 협곡과 거대한 화산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이 풍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수억 년 동안 침묵했던 이 행성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는 여러 종류의 암석이 발견됩니다. 현무암과 같은 화산 활동의 흔적, 그리고 물이 있었을 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토 광물과 황산염 광물 등입니다. 이 암석들은 마치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암석들을 분석함으로써 화성의 과거 환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토 광물은 물이 풍부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형성되지만 황산염 광물은 물이 증발하면서 염분이 농축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두 종류의 암석이 모두 발견된다는 것은 화성이 한때 습연한 시기와 건조한 시기를 모두 겪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화성의 환경 변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을까요? 그 변화는 점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대격변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과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엿보려고 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교과서입니다. 이 행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의 행성은 특별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광활한 표면을 가로지르며 걷는 동안 시간의 개념은 희미해지고 우리는 오직 이 행성의 고대 역사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화성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루의 길이는 지구와 거의 비슷하지만 화성의 한 해는 지구 시간으로 687일,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긴 시간은 화성의 모든 것을 느리게, 그리고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태고적부터 존재했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듯 화성의 시간은 묵직하고 장엄하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화성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성의 초기,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전, 화성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화성도 뜨겁고 활동적인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시절 화성에 물이 풍부했다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발견한 고대 호수의 흔적,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탐사하고 있는 삼각주 지형은 한때 이곳에 물이 흘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증거들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한때 화성에는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찬 따뜻한 바다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물의 흔적이라는 개념을 탐구해야 합니다. 화성에서 발견되는 자갈과 조약돌은 마치 지구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돌처럼 둥글게 깎여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의해 침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점토 광물이나 염분 퇴적물도 발견됩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화성이 과거에 습연한 기후를 가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 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물의 운명은 화성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째,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태양풍이 대기를 날려버렸고, 이로 인해 대기압이 낮아져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마치 높은 산 위에서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처럼 화성에서는 기압이 너무 낮아 물이 끓어오르지 않고 바로 증발해 버립니다. 둘째, 화성의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물이 지하 깊은 곳이나 극지방의 얼음 형태로 얼어붙었다는 가설입니다. 이 두 가지 가설은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물의 사라짐은 화성의 쇠퇴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의 흔적을 통해 화성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노아 시대. 물이 풍부하고 따뜻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강이 흐르고 화산이 활동하며 화성을 역동적인 행성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스퍼리아 시대. 화산 활동이 감소하고 물이 얼어붙기 시작한 과도기입니다. 이 시기에 화성은 서서히 지금의 건조하고 차가운 행성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조니아 시대. 지금의 화성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질학적 활동이 거의 멈추고 행성은 완전히 얼어붙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 세 시대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분류는 우리가 화성의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인간의 삶이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로 나뉘듯 화성도 자신만의 생애 주기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성의 역사적 변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죽어가는 행성의 초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소멸합니다. 화성의 지질학적 변천은 거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 행성 또한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화성의 붉은 표면은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과 우주선에 노출되어 산화된 철 성분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산화 과정은 마치 서서히 진행되는 부식과 같습니다. 화성의 표면은 마치 거대한 녹슨 쇠덩이와 같습니다. 이 붉은색은 화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색은 과거의 상실과 현재의 고요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때 물과 생명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를 행성이 이제는 붉은 녹으로 뒤덮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흔적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화성에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화성의 지표면에는
계절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두운 줄무늬들이 있습니다. 계절성 경사선조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지하에 숨어있는 소금물이 흘러내린 흔적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화성의 표면 아래에는 아직까지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성의 역사를 파고들수록 마치 거대한 직조된 양탄자를 풀어나가듯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행성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박물관을 탐험하며 우주의 시간과 변화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만약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화성의 시간과 지질학적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는 동안 갑작스럽게 온몸을 휘감는 거대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화성의 바람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화성 전체를 뒤덮는 이 거대한 폭풍들은 이 행성이 단순히 죽은 세계가 아니라 여전히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 폭풍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먼지입니다. 화성 표면을 뒤덮고 있는 미세한 산화철 먼지는 이 행성 기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먼지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대기를 트고 이로 인해 대기의 순환이 더욱 활발해져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바람은 다시 먼지를 공중으로 띄워 올리고 그 먼지는 다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대기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이처럼 먼지와 바람은 서로를 강화시키며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려는 듯 화성의 먼지 폭풍은 행성 전체를 뒤덮으며 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이 먼지 폭풍은 지구의 허리케인이나 태풍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지구의 폭풍이 주로 습기와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면 화성의 폭풍은 주로 먼지로 인해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이 폭풍은 화성 표면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위력을 가집니다. 탐사선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는 이 폭풍을 여러 번 겪었는데 이 폭풍은 탐사선의 태양광 패널을 먼지로 뒤덮어 전력 생산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화성 탐사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화성의 기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며 그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화성의 바람은 단순한 폭풍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 표면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조각가와 같습니다. 바람에 휩쓸린 미세한 모래와 먼지는 암석을 깎고 거대한 모래 언덕을 형성하며 행성 전체의 지형을 서서히 바꿉니다. 화성의 모래 언덕은 지구의 모래 언덕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이 모래 언덕들은 마치 행성이 스스로 숨을 쉬고 그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람은 화성의 붉은 표면을 끊임없이 긁어내며 그 아래에 숨겨진 비밀들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화성의 기압은 너무 낮아서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지구에서처럼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화성에 서 있다면 당신은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경험일 것입니다. 마치 소리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당신을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요한 폭풍은 화성의 기후가 얼마나 낯선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법칙이 그곳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화성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기 역학이라는 복잡한 과학 개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 역학은 행성의 대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왜 그런 패턴을 보이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화성 대기의 순환은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릅니다. 화성은 계절에 따라 극지방에 얼어붙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승화하면서 대기압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성 전체의 바람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화성 대기는 거대한, 그리고 복잡한 기계와 같아서 우리는 아직 그 모든 부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화성의 기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이 혹독한 기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이 거대한 먼지 폭풍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었을까요? 아니면 이 폭풍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을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 적응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생명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 표면에 나타나는 또 다른 신비한 현상은 먼지 악마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의 후어리 바람처럼 지표면의 먼지를 소용돌이치게 하는 현상입니다. 이 먼지 악마들은 작고 짧게 지속되지만 수많은 사진에서 그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현상은 화성 표면의 온도가 태양열로 인해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기가 상승하여 발생합니다. 이 먼지 악마들은 화성 표면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탐사선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의 태양광 패널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어 탐사 임무를 연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화성의 기후는 우리에게 위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이 행성이 우리에게 자신을 탐험하도록 허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성의 바람은 또한 인류의 미래 정착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의 화성 기지는 이 거대한 먼지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먼지가 기계 장치에 들어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먼지는 정전기를 띠고 있어서 쉽게 달라붙기 때문에 매우 다루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화성의 기후는 단순히 흥미로운 현상을 넘어 우리가 이 행성에 정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화성이 단순히 붉은 사막이 아니라 자신만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 시스템을 가진 살아있는 행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신비로운 현상들을 연구하며 우주의 다른 행성들에서 어떤 기후현상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화성의 바람은 우리에게 우주의 광활함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가능성을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우리가 화성의 거친 먼지 폭풍을 뒤로하고 고요한 시간을 기다리면 이 행성은 또 다른 놀라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화성의 푸른 석양입니다. 지구에서는 노을이 붉은 빛으로 물들지만 화성에서는 해가 질 때 하늘이 신비로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화성 대기의 비밀을 담고 있는 자연의 예술 작품입니다. 왜 화성의 석양은 푸른색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빛이 대기를 통과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와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태양빛의 파란색 파장을 효과적으로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해가 질 무렵에는 햇빛이 대기를 더 길게 통과하면서 파란색 파장이 모두 산란되고 붉은색 파장만 남아 석양을 붉게 물들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노을이 붉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다릅니다. 화성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얇고 이산화탄소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 속에 미세한 먼지 입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먼지 입자들은 지구 대기의 분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빛을 산란시킵니다. 이 입자들은 붉은색 파장을 더 많이 산란시키고 푸른색 파장은 오히려 통과시킵니다. 따라서 낮에는 하늘이 붉은 먼지로 인해 황토색으로 보이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햇빛이 먼지층을 통과하면서 붉은빛이 대부분 산란되고 푸른빛만 남아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해가 지는 수평선 근처의 하늘은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푸른 석양은 화성의 고독하고 황량한 풍경에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붉은 행성 위에 드리워진 푸른 노을은 마치 이 행성이 과거의 기억을 잠시 동안 되찾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화성이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세계가 아니라 시적이고 몽환적인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이 푸른 석양은 우리에게 화성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거대한 지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기 속에 숨겨진 미세한 입자들의 상호작용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또한 다양한 광학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얼음 입자들로 인해 태양 주위의 원형의 무지개, 즉 무리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지만 화성의 독특한 대기 조건은 이 현상들을 더 자주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화성의 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비밀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화성 기후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 중의 먼지 입자 크기와 분포는 빛의 산란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푸른 석양의 정도나 무리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화성 대기의 상태와 먼지 폭풍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색깔이 그날의 날씨를 예보하는 것처럼 화성의 빛과 색깔은 그 행성의 기후를 말해주는 거대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이 푸른 석양을 실제로 본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당신이 만약 화성 표면에 서서 이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당신은 고독과 아름다움, 슬픔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구의 푸른 하늘과 붉은 노을을 떠올리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이 낯선 행성에서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될 것입니다. 이 경험은 당신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우주의 무한한 다양성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 푸른 석양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화성의 푸른 석양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는 아름다움의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넘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화성의 대기 순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먼지 폭풍이 왜 시작되고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는지, 그리고 왜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우리가 화성을 미래의 보금자리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푸른 석양을 보며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난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화성의 푸른 석양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속삭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법칙과 현상들은 우주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탐험하고 배우고 질문해야 합니다. 화성의 푸른 석양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손짓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푸른 석양을 뒤로하고 어둠이 내린 붉은 사막을 걷는 동안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 고독하고 황량한 행성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했을까요? 혹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화성을 탐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며 수십 년간 과학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한 미스터리입니다.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마치 우리 머리 위를 가로지르는 은하수처럼 멀고도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물은 생명체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용매이며 생명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화성에 물이 존재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화성에 한때 물이 풍부했다는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이는 곧 화성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에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화성 표면의 토양과 암석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같은 탐사 로봇들은 화성 표면의 암석에 구멍을 뚫고 그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들은 유기분자, 즉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탄소 기반의 화합물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고대 호수 바닥에서 복잡한 유기분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견은 화성의 과거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기분자가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운석 충돌과 같은 비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화성 생명체 탐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화성의 대기에서 메탄 가스를 찾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메탄 가스는 주로 생명 활동, 특히 미생물의 배설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물론 화산 활동과 같은 비생물학적 원인으로도 메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화성 표면의 특정 지역에서 메탄가스의 농도가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화성 지하 어딘가에서 메탄이 생성되고 방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메탄의 기원이 생명체인지 아니면 지질학적 활동인지는 아직까지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만약 그 기원이 생명체라면 그것은 화성에 아직도 살아있는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능성은 우리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체라는 개념을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지구의 생명체와는 매우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화성의 혹독한 환경, 즉 극심한 추위, 낮은 기압, 그리고 강한 우주 방사선을 견뎌내기 위해 독특한 방식으로 진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표면 아래 깊숙한 곳, 즉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되고 물의 얼음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빛이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화학 독립 영양 미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화성의 생명체 탐사는 마치 바늘 구멍에 실을 꿰는 것처럼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화성으로 보내지는 모든 탐사선과 장비는 지구의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성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의 미생물을 화성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은 화성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고유한 생명체를 찾아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 탐사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주에 우리만이 유일한 지적 생명체일까요? 아니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우주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 중 하나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체가 우주의 보편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 생명체의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탐사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화성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왜 한 행성이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환경을 잃게 되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교훈은 우리 자신의 행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소중한 지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교과서가 되어 줍니다.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이 고독한 행성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붉은 행성에서 살아있는 무언가의 흔적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계속될 것이며 이 미스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을 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별빛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낸 탐사선들의 빛입니다. 이 탐사선들은 마치 거대한 붉은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들처럼 화성 표면을 조용히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이킹, 패스파인더, 스피릿,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그리고 퍼서비어런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이 미지의 세계를 대신 탐험하는 우리의 대리자입니다. 화성 탐사의 역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16년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 표면에 착륙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화성 표면의 생생한 사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화성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차가운 사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킹 탐사선은 생명체 탐사 실험도 수행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공은 이후의 화성 탐사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탐사선들은 쌍둥이 로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입니다. 이들은 2004년 화성에 착륙하여 90일간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놀랍게도 스피릿은 6년, 오퍼튜니티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활동하며 우리에게 화성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생존력은 마치 화성에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불굴의 탐험가와 같았습니다. 이들은 화성 표면에서 물이 존재했던 흔적을 발견했고 그곳에 한때 따뜻하고 수변한 환경이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퍼튜니티가 발견한 블루베리라고 불리는 작은 구형의 돌들은 물속에서 형성된 철산 화물 덩어리였고 이는 화성에 물이 흘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성공을 넘어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먼지 폭풍 속에서 태양광 패널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스스로를 회복했고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다 바퀴가 모래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는 위기 속에서도 임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퍼튜니티는 거대한 먼지 폭풍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가려져 전력이 끊긴 후 2018년 마지막 신호를 보낸 뒤 영원히 침묵에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마치 먼 우주에서 홀로 임무를 완수하고 잠든 영웅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로봇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이입하며 그들의 여정을 응원했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이 로봇은 이전 탐사선들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며 핵에너지를 사용하여 움직입니다. 큐리오시티의 주요 임무는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환경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게일 크레이터에서 과거의 호수였던 지형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물과 유기 분자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화성 생명체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지금도 게일 크레이터를 탐험하며 화성의 과거 환경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지를 발굴하듯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흙과 돌 속에서 수십억 년 전의 비밀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화성에 도착한 탐사선은 2021년 착륙한 퍼서비어런스입니다. 이 로봇은 큐리오시티의 후속 모델로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직접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제로 크레이터는 한때 강이 흘러들어와 삼각주를 형성했던 곳으로 추정되어 과거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이 퇴적물 속에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단순히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 표면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하여 특수 용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들은 미래의 임무를 통해 지구로 가져와서 더 정밀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인류가 직접 화성 물질을 만져보고 그 안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제뉴이티라는 작은 헬리콥터입니다. 인제뉴이티는 화성의 희박한 대기 속에서 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기술적 도전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인제뉴이티는 여러 번의 성공적인 비행을 통해 화성에서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작은 헬리콥터는 미래의 화성 탐사에서 정찰과 지형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작은 새가 거대한 사막 위를 날아다니며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로봇 탐사선들의 이야기는 인류의 지성과 인내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직접 화성에 갈 수 없지만 이 작은 로봇들을 통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화성의 아름다운 풍경, 거친 기후,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을 보내줍니다. 이 로봇들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로봇들은 화성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탐험했을 뿐입니다. 화성의 거대한 비밀들은 아직도 붉은 먼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로봇들의 성공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보내온 데이터 속에서 또 다른 질문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화성의 지하 깊은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물이 아직도 생명체를 품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모든 탐험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같은 작은 로봇들이 붉은 사막 위를 조심스럽게 기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발밑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화성 표면은 차갑고 건조하며 강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아래 깊은 곳은 어쩌면 완전히 다른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내부는 마치 잠든 거인의 심장처럼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하 깊은 곳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탐사선들이 보내온 데이터들은 그곳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럽 우주국은 화성 남극 지하에 거대한 호수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레이더 탐사기 마르시스가 보내온 데이터는 극관의 얼음층 아래에 약 20km에 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호수는 매우 차갑고 염분이 높아서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지구의 깊은 바닷속에서 염분 때문에 얼지 않는 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화성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면 그 물은 과거 화성 표면에 있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형성된 것일까요? 아니면 화성 내부의 지질학적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속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깊은 바다나 지하 동굴 속에는 햇빛 없이도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화성 지하의 호수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성 지하를 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표면 아래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곳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화성에 착륙한 인사이트 탐사선은 화성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지진계를 설치했습니다. 화성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지진, 즉 화진을 측정하여 화성의 핵 멘틀, 지각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화성의 열 흐름과 내부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화성 내부에 충분한 열이 남아있다면 지하 깊은 곳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화성의 지하에 대해 상상할 때 우리는 마치 보물 지도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흥분과 기대를 느낍니다. 이 보물 지도는 수십억 년 전 화성 표면을 흐르던 강과 호수가 지하로 숨어들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그려집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화성 지하에는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대한 지하 박물관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이미 그곳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화성 지하의 물은 미래의 인류 정착에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에 기지를 건설한다면 식수와 산소, 그리고 로켓 연료를 만들기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에 물이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것을 화성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지구로부터의 보급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을 인류의 제2의 지프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화성의 지하 세계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화성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구는 화성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화성 지하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의 지질학적 활동이 어떻게 멈췄는지, 자기장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단서가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나 물속에 보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서를 찾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행성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의 지하 세계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화성의 차갑고 황량한 표면 아래에는 어쩌면 생명으로 가득 찬 따뜻한 세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능성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기심과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탐험하고 연구하고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화성의 지하 세계에 대한 상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붉은 표면 위로 돌아오면 우리는 화성이 품고 있는 또 다른 거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성, 지구의 모습입니다. 화성과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는 이웃 행성이지만 그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화성은 마치 지구의 과거 또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이 낯선 행성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성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구와 화성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며 대기를 가지고 있고 극지방에 얼음이 존재하며 계절의 변화를 겪습니다. 하루의 길이도 비슷하여 화성의 하루는 지구보다 약 40분 정도 더 깁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마치 두 행성이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와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그 형제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장과 질량입니다.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지구 내부의 뜨거운 액체 철로 이루어진 외핵의 순환으로 인해 생성됩니다. 이 자기장은 마치 거대한 방패처럼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대기를 보호합니다. 화성도 과거에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이 약해서 오래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기장 방패가 사라지자 태양풍은 화성의 대기를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화성이 지금처럼 얇고 희박한 대기를 갖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질량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화성은 지구 질량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낮은 질량은 화성의 중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약한 중력은 대기를 붙잡아 두는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질량이 큰 지구는 강력한 중력으로 대기를 단단히 붙잡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압력과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질량과 약해진 자기장은 화성을 지금의 차갑고 황량한 행성으로 만든 두 가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지구는 생명체를 품고 화성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답은 단순한 행성 간의 차이가 아니라 운명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구는 행운의 행성이었습니다. 적당한 크기, 태양으로부터의 적절한 거리,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과 판구조 운동과 같은 역동적인 지질학적 활동 덕분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화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화성은 마치 운이 없는 형제처럼 태양계라는 거대한 가족 안에서 자신만의 비극적인 운명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화성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행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특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구의 풍요로운 환경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친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만약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화성과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즐겨라 라는 교훈을 줍니다. 화성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때 생기 넘쳤던 사람이 병들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화성의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는 화성을 보며 우리 지구의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강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성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거울이 됩니다. 이 두 행성의 이야기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만드는 거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성, 지구의 아름다움과 취약성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화성과의 비교는 또한 우리가 미래의 우주를 탐험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다른 행성을 탐험하고 개척할 때 그곳의 환경이 얼마나 연약하고 특별한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화성을 우리에게 제2의 지구로 만들려는 계획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연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을 단순히 정복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성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성을 되돌아본 뒤 다시 시선을 붉은 행성으로 돌리면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선 새로운 역할을 상상하게 됩니다. 만약 화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구의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이 고갈되는 미래에 화성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제2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려는 꿈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테라포밍이란 행성의 환경을 지구처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한다는 것은 화성의 두꺼운 대기를 만들고 온도를 높여 물이 액체 상태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획은 마치 거대한 정원사가 되어 행성 전체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엄청난 기술적 그리고 윤리적 난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인류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에 달합니다. 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성의 극지방에 있는 드라이 아이스를 녹이는 것입니다. 거대한 거울을 우주에 띄워 태양빛을 극지방에 집중시키거나 온실가스를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방법 등입니다. 이 방법들은 화성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고 이산화탄소 대기를 다시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꺼워진 대기는 다시 온실 효과를 강화하여 온도를 더 높이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화성 지하에 얼어붙은 물이 녹아 액체 상태로 흐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화성 표면을 흐르던 강과 호수가 다시 부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기르고 산소를 생산하며 화성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아니 수천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매우 긴 시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의 낮은 중력은 우리에게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낮은 중력 환경에서 태어난 인간은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퇴화하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의 얇은 대기는 지구처럼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방사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보호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화성을 테라포밍하려는 계획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질문도 제기합니다. 만약 화성에 미생물이나 원시적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인류가 화성을 우리에게 맞게 바꾸는 것은 일종의 우주 식민주의가 아닐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개척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곳의 자연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화성에 인류가 정착하는 꿈은 단순한 과학적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화성으로의 여정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소규모의 기지를 건설하여 화성에서의 생활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이 기지에서는 식물을 재배하고 물을 재활용하며 태양광이나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자급자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지들은 미래의 더 큰 정착지 건설을 위한 중요한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 이 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성우자이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화성에서의 생활은 매우 외롭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지구와의 통신에는 최소 4분에서 최대 24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과거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성 정착민들은 지구로부터의 소식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들에게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화성을 인류의 제2의 집으로 만드는 꿈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이 꿈은 우리가 직면한 지구의 문제들, 즉 기후 변화, 자원 고갈,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화성으로의 이주는 지구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종족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화성이 정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곳에 정착한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하지만 이 질문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모험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 행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을 인류의 제2의 집으로 만드는 거대한 꿈을 이야기하는 동안 화성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석입니다. 지구에는 화성에서 온 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수백만 년 전 화성을 강타한 거대한 운석 충돌로 인해 화성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로 떨어진 암석 조각들입니다. 이 작은 조각들은 마치 화성이 우리에게 보낸 비밀 메시지처럼 그 행성의 구성과 역사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화성 운석들은 매우 희귀합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발견된 운석들 중에서 이들이 화성에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단서는 운석 내부에 갇힌 기포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 과학자들은 화성 운석의 작은 기포 속에 갇힌 가스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스의 성분비, 특히 아르곤과 넌 같은 희귀가스의 비율이 화성 탐사선들이 측정했던 화성 대기의 성분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치는 이 운석들이 화성에서 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지문처럼. 이 작은 기포들은 운석의 고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화성 운석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앨런 힐스 8401, 알런 힐스 401 운석입니다. 이 운석은 1914년 남극의 앨런 힐스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운석은 40억 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화성의 초기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고대 유물입니다. 1996년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 운석을 분석하던 중 현미경으로 미세한 탄산염 구조와 함께 화석화된 미생물처럼 보이는 미세한 형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를 흥분시켰습니다. 화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는 이 형태들이 생물학적 기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미세한 형태들은 지구의 미생물보다 훨씬 작았고 비생물학적인 과정으로도 생성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앨런 힐스 88401 운석은 화성 생명체 탐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성 운석들은 화성 표면의 구성 성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운석들은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화성이 과거에 활발한 화산 활동을 겪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이들은 화성의 내부 구조, 특히 멘틀의 성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돌멩이들을 분석함으로써 화성의 거대한 지질학적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성 운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지 않고도 화성을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성의 일부가 지구로 와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친구가 보낸 편지처럼 말입니다. 이 편지 속에는 수십억 년에 걸친 화성의 고독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화성 운석들은 또한 우리가 미래에 화성에서 가져올 샘플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미래의 임무를 통해 화성의 암석과 흙 샘플을 지구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 샘플들은 인류가 직접 화성 물질을 만져보고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샘플들을 통해
화성의 과거 생명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샘플들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성 운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운석을 찾고 그 안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작은 돌멩이들은 우리에게 화성의 역사, 구성, 그리고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끝없는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우주를 여행하는 시간 캡슐처럼 과거의 기억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캡슐을 열어보고 그 안의 비밀을 해독함으로써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 운석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들은 말없이, 그러나 강력하게 화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온 운석 조각들을 통해 그 행성의 역사를 탐구하는 동안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화성의 대기가 그 존재감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고 희박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이 행성의 현재 상태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우리의 숨결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화성의 얇은 대기는 그 행성의 모든 것을 조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화성 대기의 주된 구성 성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구 대기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희박합니다. 만약 당신이 보호 장비 없이 화성에 선다면 당신의 몸속 혈액은 순식간에 끓어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화성의 낮은 기압 때문에 물이 섭씨 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성의 대기는 생명체가 숨쉬고 살아가기에 극도로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성 대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태양의 열을 가두어 화성의 온도를 아주 미세하게나마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가 너무 얇아서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또한 화성의 계절 변화는 이산화탄소의 순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극지방의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어 드라이아이스가 되고 이로 인해 대기압이 미세하게 낮아집니다. 여름이 되면 드라이아이스가 녹아기체로 승화되면서 다시 대기압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화성의 대기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팽창하고 수축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또한 강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행성 표면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지구의 두꺼운 대기와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화성에는 이 방패가 없기 때문에 지표면은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방사선에 직접 노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화성 정착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의 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화성의 대기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왜 이렇게 희박해졌을까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자기장 상실과 낮은 중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물리적 과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화성은 마치 자신을 감싸던 따뜻한 옷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연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대한 법칙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소멸합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이 소멸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성의 대기에서 희망의 단서도 찾습니다.
화성의 대기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수증기는 우리가 화성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화성 탐사선들은 화성의 극지방과 지하의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 얼음을 녹여 물을 얻고 그 물을 정기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숨 쉬는데 필수적이며 수소는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성의 얇은 대기와 얼음층은 미래의 화성 정착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또한 우리에게 미래의 테라포밍 계획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화성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식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화성의 대기 성분을 바꾸고 장기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하는 것처럼 자연의 순환을 모방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아직은 꿈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화성의 대기 순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먼지 폭풍이 왜 발생하는지, 대기압이 왜 계절에 따라 변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화성을 탐험하는 이유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숨기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행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화성의 대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가스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봅니다. 이 대기는 한때 물이 풍부했던 행성이 어떻게 지금의 황량한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의 인류가 어떻게 이 행성을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침묵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성의 얇은 대기층 아래에서 이 행성의 비밀을 탐험하는 동안 우리의 발밑에 있는 붉은 흙과 암석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돌멩이들은 단순한 광물 덩어리가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화성의 역사를 기록한 거대한 책의 페이지들입니다. 화성 표면의 모든 돌과 흙은 한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격변과 변화에 대한 단서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고대 문명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듯이 우리는 이 암석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화성 표면에는 여러 종류의 암석이 존재합니다. 탐사선들이 발견한 암석들 중에는 지구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는 현무암과 매우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는 화성도 초기에는 활발한 화산 활동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물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퇴적암과 광물들입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게일 크레이터에서 진흙 셰일이라고 불리는 퇴적암을 발견했습니다. 이 암석은 미세한 진흙 입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 가라앉아 형성된 것으로 한때 그곳에 호수가 존재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셰일층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고대 호수의 깊이, 염도, 그리고 물의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에서 발견되는 황산염 광물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광물들은 물이 증발하면서 염분이 농축될 때 형성됩니다. 이는 화성이 한때 습윤했다가 서서히 건조해졌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마치 소금 호수가 말라붙은 자리처럼 황산염 광물은 화성이 겪은 거대한 기후 변화의 흔적입니다. 이 모든 암석들은 화성의 역사가 하나의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습윤한 시기와 건조한 시기를 반복하며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성 표면의 퇴적층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각 층은 다른 시기의 기후와 환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은 따뜻하고 습했던 시기를 보여주고 그 위에 쌓인 다른 층은 차갑고 건조했던 시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층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화성 기후의 변천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성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는 이 행성이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흔적들을 통해 화성 역사의 거대한 서사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서사시의 첫 장은 노아 시대로 거대한 화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물이 넘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지표면에는 강과 호수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은 헤스퍼리아 시대로 화성 내부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물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행성이 서서히 식어갔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아마조니아 시대로 지금의 화성입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지질학적 활동이 멈추고 행성은 완전히 얼어붙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화성 표면에 새겨진 암석과 지층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질학적 증거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이 거대한 기후변화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멸종했을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구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화성 표면의 미세한 균열 속에서 그리고 먼지 입자 하나하나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화성 표면의 돌멩이들은 또한 인류의 미래 탐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채취한 샘플들은 미래의 임무를 통해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샘플들은 인류가 직접 화성 물질을 만져보고 그 안에 생물학적 흔적을 찾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샘플들은 화성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화성의 비밀을 직접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붉은 표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표면이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수십억 년의 역사가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도서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도서관의 책들은 먼지와 돌멩이로 만들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책들을 한 장씩 넘겨가며 화성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화성의 돌멩이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이러한 화성의 지질학적 기록은 우리 자신의 행성, 지구와 비교했을 때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판구조 운동과 대기의 순환으로 인해 끊임없이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래된 암석들은 새로운 암석 아래로 숨거나 풍화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지질학적 활동이 거의 멈추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수십억 년 전의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멈춰버린 시계를 연구함으로써 시간과 변화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의 돌멩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행성이 한때는 살아있는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그 존재가 왜 멈추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우주 탐험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답을 찾는 지적 여정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화성의 돌멩이들은 우리에게 침묵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지혜를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성의 돌멩이 속에서
수십억 년의 역사를 읽어내는 동안 이 모든 탐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화성으로의 여정은 단순히 붉은 행성의 비밀을 파헤치는 물리적 여행이 아니라 인류의 의식과 존재를 탐험하는 내면의 여행입니다.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거대한 거울이 되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의 역사는 탐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고 거대한 산맥을 넘으며 지구의 모든 대륙을 탐험했습니다. 이러한 탐험들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지리적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성으로의 여정은 인류의 오랜 탐험, 정신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우주 탐험은 지구 탐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구 탐험이 물리적 세계의 확장이었다면 우주 탐험은 존재론적 세계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낯선 행성에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했었는지 혹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우주에서 고독한 존재인지 아니면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인지에 대한 우리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생명체가 우주의 보편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발견은 인류의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종교, 그리고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화성으로의 여정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화성의 혹독한 환경은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얼마나 보호받고 살아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지구의 푸른 하늘, 풍요로운 물, 그리고 온화한 기후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 극심한 온도 변화, 그리고 치명적인 방사선은 우리에게 지구를 소중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또한 우리 종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소행성 충돌, 기후변화, 혹은 다른 알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한 행성 종족에서 다중 행성 종족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에 정착하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험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도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화성으로의 여정은 우리에게 시간과 거리의 개념을 재정의하게 만듭니다. 화성까지의 여행은 수개월이 걸리며 지구와의 통신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거리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분리를 넘어선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의 가족과 친구들을 실시간으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지구를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용기를 가진 성우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류의 용기와 희망에 대한 새로운 서사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화성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화성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붉은 별을 보며 고대인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호기심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호기심은 우리를 탐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화성으로 가는 길은 과학적 발견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탐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먼 행성 위에서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화성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욱 깊고 더욱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화성의 돌멩이 속에서 수십억 년의 역사를 읽고 그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엿보았던 모든 여정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화성으로의 정신적 여행은 마치 긴 꿈과 같아서 우리는 이제 그 꿈의 끝에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붉은 사막의 길은 이제 희미해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화성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며 대신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따뜻한 공기가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붉은 행성 위에서 거대한 올림푸스 몬스를 오르고 깊은 메리너 계곡을 탐험했으며 소리 없는 먼지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화성의 푸른 석양에 취했고 그곳의 돌멩이 속에서 과거의 물과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는 작은 로봇들의 끈기 있는 여정을 지켜보며 감동했고 화성의 얇은 대기층 아래에 숨겨진 비밀들을 상상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우리에게 화성이 단순히 멀리 떨어진 붉은 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깊이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멸과 변화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때는 푸르고 따뜻했을지도 모를 그곳이 이제는 차갑고 황량한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거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소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화성의 지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물, 그리고 그곳에 존재할지도 모를 생명체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줍니다. 화성은 죽어가는 행성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잠자는 거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성,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와 치명적인 방사선은 지구의 푸른 하늘과 온화한 기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화성을 보면서 지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소중한 지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과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편안함은 잠시 잊었던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시 평화를 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어깨에 놓여있던 긴장감은 서서히 풀리고 당신의 호흡은 더욱 깊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마치 붉은 행성 위를 거닐다 돌아온 것처럼 당신의 의식은 부드럽게 당신의 방 안으로, 당신이 머무는 이 공간 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생각의 끈을 놓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붉은 행성의 먼지가 당신의 눈꺼풀을 부드럽게 스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화성의 차가운 공기가 당신의 피부에 속삭이듯 닿는 것을 느껴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화성의 고독한 바람소리는 이제 부드러운 자장가로 변해 당신을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을 맺지만 당신의 내면 속에서 화성의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화성의 거대한 화산, 깊은 협곡, 그리고
푸른 석양은 당신의 꿈속에서 다시 한번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평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여정을 즐겼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오직 당신이 진정으로 원할 때만 그렇게 하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당신의 영혼은 이미 붉은 행성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